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나입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더웠죠? 정말 더웠습니다. 한여름 날씨더라고요. 네, 예.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예. 오늘 경기도 가평 설악면의 기온은 36도를 넘었고요. 영동 지방은 밤에 열대야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열대야. 그러니까요. 예, 한여름에는 어떨지 정말 무섭습니다. 폭염도 재난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더위를 피할 방도가 없는 취약층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사고가 없도록 긴급 쉼터를 마련해 놓는다든가 대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그 현장에서 오늘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네. 있죠. 아덴만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군 환영 행사에서요. 부두와 배를 연결하는 밧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네. 이 사고로 장병 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습니다. 안타까운 건 국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들이 만나서 정상화 방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안건을 합의 처리하자는 한국당, 그리고 합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의견 차이는 무척 커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국 정상화를 좀 조속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오고 갔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우리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1, 2당에게 충고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해주셨다. 여야가 막판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담길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 처리 여부입니다. 한국당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려진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4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가 안 돼 패스트트랙에 올린 만큼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맞섭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 노력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입장들이 좀 있어서 아까 수석들 회동도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좀 공전 중입니다. 실무 협상에서 여야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사령탑들의 공세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과도한 요구로 이렇게 장애를 조성했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제1야당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합의문에 명시할 경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할 것을 의심하고 있고 한국당은 최소한의 국회 복귀 명분이라도 달라는 주장입니다. 당초 한국당의 주말 마지막 장외투쟁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분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여야 간에 또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 있죠. 바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면서 파문의 당사자인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사실무근이라던 청와대의 거짓 브리핑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 생각이 다 똑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기밀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건 국익을 빼돌린 것이라며 한국당을 몰아세웠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은 간첩 행위에 준하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심 이번 기회에 한국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관까지 다 잡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 당은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측의 거짓 브리핑 사과가 먼저라며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감찰 조사는 공무원에 대한 사찰이라면서 전선 확대를 꾀했습니다. 청와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도 강 의원이 실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정상 간 통화 내용 공개는 외교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외교통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든 행위라며 강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 기밀 누설 사건이 정치권을 덮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정국이 더욱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적인 관점에서 더욱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관, 그 외교관의 말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그렇죠. 하죠. 조사와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정상 간의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안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정부 질문에 나선 강효상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4월에도 정의용 실장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오는 것을 아느냐고 묻더니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측에서도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주미 대사관에 발령받았습니다. 이 외교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 의원에게 외교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감찰 대상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감찰에서는 강 의원이 먼저 요구해서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기억나는 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감찰 과정에서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도 확인하고 소속 외교관 여러 명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강효상 의원 관련 내용 외에도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됐던 정보 유출 사안 모두를 이번에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 귀국시켜 조사와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신호 기자가 보도한 대로 3월, 4월, 5월 이어지는 강효상 의원의 외교관계 질책을 보면 외교 기밀 누설이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 우리 대미 외교에 요구하는 그 점은 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고요. 5월에는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달라고 구걸 외교를 또 하느냐 이렇게 따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꼭 오기를 나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두 나라 정상 간의 전화 통화를 왜 또 미국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버린 걸까? 이것도 또 궁금하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거여서 자칫 일이 좀 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방안이 없던 게 돼버리면 정부를 향해서 외교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본을 2번 들르는 트럼프가 왜 한국을 한 번도 안 오냐, 정부가 무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때 뭐든 정부가 못한다고 정치 공세를 펴려던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요. 다음은 중국 시진핑 주석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해서 준비했던 서울 시내 호텔 예약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시 주석의 다음 달 방한이 사실상 무산된 거죠. 이 소식은 임성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다음 달 말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가 최근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호텔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동안 한중 외교 당국은 올 상반기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주중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난 직후 시 주석의 5월 방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지금 예정돼 있는 것 같고, 아마 5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도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후 시 주석의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서울 방문이 추진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방한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데에는 이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남북미의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아유, 옛날에 저 빠지게 허리 꺾고 가난하시 운대기 한번 뭐 해드는데 심어봤습니다. 이제 문화시설도 더 좋아져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교육시설도 더 좋아져야 하지만 이렇게 농가 소득을 좀 꾸준하게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 태풍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 또 병원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 중요한 사건 사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 등 삼성그룹 임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는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 그 중앙지법의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의 모습 직접 먼저 보시죠. 네.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죠. 증거인멸 직접 지시했는지,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등 2명도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특히 그 김 대표의 경우를 먼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검찰의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뭐 회계 서류나 그리고 뭐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 인멸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검찰은 삼성 에피스가요 작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삭제한 뭐 부회장 통화 결과, 뭐 바이오젠사 제한 관련 대응 방안, 뭐 이런 폴더 내에 파일이 무려 2,100여 개 정도를 상당수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했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관련해서 이번이 4번째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검찰도 증거인멸 관련 여러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좀 그 사례를 좀 짚어보면요. 뭐 공장 바닥에 공용 서버를 숨기고 예. 또 직원들의 휴대전화,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픽 보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그 이재용 부회장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뭐 JY, 뭐 그리고 VIP 이런 단어들이었는데요. 키워드를 회사 서버에 검색을 해서 관련 파일을 삭제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오로라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또 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새로 나온 사실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재매입 등 이제 콜옵션이 행사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 프로젝트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황들이 꽤 구체적인데요. 네. 아까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김 대표,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김 대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흘 연속 조사에서요. 김 대표는 뭐라고 진술하냐면 뭐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휘 라인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삼성에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난감한데 네. 그럼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앞서 지금까지 보면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급 직원 1명,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제 현재 검찰 수사는요. 윗선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과의 연관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이제 검찰은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뭐 통화 음성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요.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예. 검찰이. 이 통화 대상을 보면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젠 측이나 뭐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등이 그 대상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은 이 부회장이 삼성 진행 상황과 콜옵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회계 처리나 합병과 무관하다라고 네.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또 일각에선 이런 수사 속도를 좀 봤을 때 이 부회장과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김 대표 등에 대한 그 결정이 되는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서요. 네. 추가 소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라도 구속 여부가 나오면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여성 경찰관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했던 이 30대 남성이 예. 출근 중이던 여경에 의해서 이제 검거된 소식입니다. 딱 잘못 걸린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건 발생은 지난 19일 새벽 6시 27분쯤 발생했고요. 장소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길거리였습니다. 예. 바지를 내린 채 행인들을 향해 음란 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출근 중이었던 A 순경이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후 112에 신고를 했고요. 35살 B 씨가 이제 음란 행위를 했던 이 B 씨가 도주하자 300m 가량을 뭐 추격전을 좀 벌어졌는데 뭐 B 씨와 A 순경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예. 뭐 B 씨가 왜 자꾸 나를 쫓아오냐라고 뭐 질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는데 이 A 순경은 순찰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통해서 시간 끌기 작전에 성공을 했고 멋지네요. 이후 B 씨는 10분 만에 신고 10분 만에요.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상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연행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소변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제 B 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해서 CCTV 등을 중심으로요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긴 난 지금 출근 중이던 순경이요, 경찰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도망갔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시간을 계속 끌었던 것 같은데 A 순경은 누굽니까? 이 상황을 최초로 신고한 A 순경, 바로 올해 임용대 실습 교육 중인 여경이었습니다. 오,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좀 발생한 시점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요, 경찰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 그러니까 경찰이 홍보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태권도 2단 그리고 유도 1단이고 평소 취미 생활로 실내 암벽 등반과 마라톤을 하며 강인한 체력을 유지해 왔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A 순경에 침착한 대응한 것은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찰의 홍보가요, 최근 이제 대림동 여경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여경 무용론까지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었는데 지나치게 이런 대림동 여경 논란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소식은요. 연일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찰이 구체적인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 사실 현장에서도 보면 학대냐, 훈육이냐, 예. 늘 수사 과정에서도 현장에서 혼란스러웠다는 게 목소리였는데요. 그렇죠. 현장의 목소리. 또 더군다나 부모라면 네. 내가 내 자식 조금 야단친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을 하더라도 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혼란을 줄이는 것이 이 매뉴얼의 목적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 울면서 떼쓴다고 방 안에 불 끄고 혼자 두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또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정서적 아동학대다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를 하거나 또 찬물로 모욕을 시키고 또 밖에서 잠들게 하는 경우 이것도 모두 다 아동학대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 이런 내용들은요. 이미 법원에서 그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이런 매뉴얼을 전국 수사 현장에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실제 현장에 나가는 그 경찰들이나 담당 수사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훈육이냐 아니면은 학대냐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CCTV 여러 차례 판독까지 들어갈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이제 육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는 더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청이 내놓은 매뉴얼이 아동학대 사건을 초반에 좀 진압을 하고 줄이는데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을 위한 매뉴얼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될 사람 부모들도 한번 좀 읽어보고 혹시 내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때때로 화가 나서 할 때 이게 아이에게는 폭행이나 학대가 되는 건 아닌가 좀 미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들. 예. 오늘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보경찰을 동원해 언론사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요. YTN을 좌파 언론으로 보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정리해 나가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YTN뿐만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렇겠죠. 예, 지상파 3사 등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방통위까지 칼을 겨눴습니다. 검찰은 그 배후로 당시 청와대와 경찰의 수뇌부를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26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방송계에 대한 조치와 인적 쇄신을 지시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선자를 잘못 예측한 YTN에 대해 조용하고 단호하게 정리해 나가라는 노골적인 지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재작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 메모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좌파 척결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보경찰은 실제 YTN의 보도를 사실상 검열하고 좌편향으로 몰고 가며 민영화 문건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 전담 정보경찰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약점을 캐고 다녔습니다. 언론 매체뿐 아니라 방송 보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전방위 언론 사찰의 배후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를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 지시로 움직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관행적으로 정보경찰을 불법 사찰에 동원한
경찰 수뇌부의 필요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이정 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저한테 무슨 색상을 내라 이런 거는 저는 없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정책 제안은 이제 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경찰에 대한 자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경찰정보국은 청와대가 요구하면 만들어주는 기계라는 말로 불법 사찰의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당시 경찰 수뇌부의 언론 사찰 지시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원래 내일이 구속 만료였는데요. 검찰 수사단이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김 전 차관이 지난 16일 구속됐는데 이후에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단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그제 구속된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맞춰나갈 예상입니다. 그런데 윤 씨는 강간치상과 무고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 또 변호사 접견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7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참다 못한 재판부가요. 과태료의 구인장까지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중절모에 파란 마스크를 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휠체어를 탄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뇌물 방조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겁니다. 김 전 기획관을 6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원 직원을 보내 직접 소환장을 전달했습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구인장도 집행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전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본인 진술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3일 뒤 다시 증인신문 기일이 열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인인 김 전 기획관이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높은 수준인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주 29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두 번째 구인장도 발부했습니다. 이어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구인장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도 특별히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하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해온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구속된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재판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집사 김 전 기획관의 법정 대면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뉴이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자리 6516번 쓰는 시청자분, 안전지대 없는 대한민국, 이대로 후손들에게 맡겨도 될지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를 아마 보시고 또 아까 보도됐던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영암 해군 환영 행사에서 최영암 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군에 가 있건 연구실에 있건 간에 이렇게 사고가 계속 터진다면 얼마나 불안한가, 아마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해라고 영어로 이제 아이디가 적혀 있는데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는 법을 어긴 겁니다라는 의견 주신 거고요. 네, 이제 구속 여부가 또 조만간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보라라는 아이디로도 보내주셨는데요. 강효상 외교 참사,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따끔하게 또 목소리를 내셨네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소식 저희 시간에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렸었죠. 정부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수소탱크가 폭발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수소 연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발표를 했고 기업들도 관련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정말 문제는 없는 건지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의 박진남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뭐 감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우리가 과연 탱크에 수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폭발한다면 저게 뭐 때문에 그럴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기기 오작동이나 부주의 때문이 아닌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그런데 이번 폭발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예. 압력이 크게 높지도 않았고요. 현 시점에서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그 탱크 쪽이나 아니면 수소 생산하는 설비 쪽에 분명히 어떤 오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경우는 저 수소라기보다는 고압의 가스가 터진 걸로 보는 게 맞고 예. 그 발표된 상으로는 아마 화재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뭐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뭔가 발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수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고압 가스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이럴 네. 때는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 안전시설이 어떤 걸 갖췄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고압 설비는 이제 격리된 공간에 이렇게 따로 이제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구소 시설이었기 때문에 예. 약간 그냥 이 후미진 곳에 사람이 별로 이제 다니지 않은 곳에 이제 설치를 했던 건데 제가 이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안전 설치는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 원래 인적이 없는 곳인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견학 오신 분들이 근처에 있는 시점에 터졌는데 현재 이 터진 상황이 우리가 이제 그 엔지니어가 이 상황을 압력과 그 폭발 규모로 생각했을 때 좀 너무 매칭이 안 되는 생각보다 큰 폭발이어서 아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사 결과는 나중에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수소 에너지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수소차를 위해서 뭐 충전소를 세운다 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 수소 탱크와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수소 전기차나 수소차에 충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겁니까?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용으로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였고요. 일반적인. 근데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탱크는 탱크의 종류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탄소 섬유로 감아서 만드는 전용 탱크이기 때문에 그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탱크하고 이번에 폭발한 탱크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연구용 설비였기 때문에 그런데 수소 자동차나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는 그 수소의 우리가 위험성이나 고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 수소 센서가 사방에 다 있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소가 누출이 된다면은 그 수소를 즉시 뭐 방출하든지 아니면 장치를 셧다운하든지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사실 이번에 사고는 이 압력이 갑자기 높아졌다 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의 사고였기 때문에 예.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그 수소 탱크나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하고는 이번에 폭발한 수소 탱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수소 네. 충전소 설치를 뭐 추진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소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럴 때 하필 그 길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만한 사고가 그렇죠. 터져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수소 경제가 안착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제가 초반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예. 또 그 부상 당하신 분들도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고가 터졌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엔지니어 같은 볼 때
이 정도로 크게 폭발이 일어날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 동영상을 봤었는데 상당히 큰 폭발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조사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쪽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철저하게 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해서 향후 수소 어떤 경제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박진남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웃음이 넘쳐나야 할 행사 현장의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해군 청해부대 입항 환영 행사인데 부두와 배를 연결하는 밧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이 사고로 장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더 마음이 아픈 건요. 네. 그 숨진 장병이 전역을 불과 한 달 남겨뒀다는 겁니다. 네. 김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갑판 위에서 군 관계자들이 모자까지 벗겨진 채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전 10시 15분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부대에 정박한 청해부대 최영함 선수 쪽 갑판에서 부두와 연결하는 밧줄인 홑줄이 터졌습니다. 홑줄이 터지면서 군인 5명이 순식간에 쓰러졌고 얼굴을 심하게 다친 A병장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A병장은 전역까지 불과 한 달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20대 상병 3명과 30대 중사 1명은 팔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부두에는 최영함 장병의 귀국을 환영하는 가족과 지인, 부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은 지난해 11월 출항해 193일 동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인도양 해역에서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지원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팽팽해져 있던 홑줄이 터지면서 병사들을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이번엔 군 인권센터의 방혜린 간사 전화 연결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군부대 안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경위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청해부대 최영함 사고 어떻게 일어난 건지 지금까지 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별도로 아직 제보를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언론 통해서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사처럼 아덴만 파병을 다녀오는 청해부대가 6개월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입항 행사를 위해서 정박하는 과정에 홑줄이 터졌다고 기사로 확인을 했고요. 그 선수 쪽 홑줄이 터진 걸로 봐서 1번 홑줄인데 정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리는 홑줄이고 그래서 장력을 가장 많이 받는 홑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입항 환영 행사 도중에 일어난 사고지 않습니까? 평소 네. 해군에서 이렇게 입항 출항할 때 비슷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편인가요? 그 입출항이 가장 사실 해군에서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모든 승조원들이 다 임무 배치 붙어서 함정에 특이사항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긴 하는데 2017년에도 화천함에서 보조 홑줄이 한번 끊어지면서 홑줄이 갑판에 위치하고 있던 수병과 부사관을 때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요. 예. 그래서 홑줄 사고가 뭐 해군에서 되게 특별한 유형의 사고는 아닌데 또 발생을 종종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입항 출항할 때 좀 위험한 편이다, 사고가 종종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군에서 마련한 뭐 따로 안전수칙 같은 건 없나요? 그 안전수칙은 아마 직별이나 임무별로 굉장히 빼곡하게 있을 거고 매뉴얼도 잘 갖춰져 있을 거고 입출항만 또 따로 훈련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좀 사고의 위험이 큰 이유가 그 어떤 충돌 위험이 생겨도 사실 배는 자동차처럼 금방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갑판 위에 너무 많은 구조물들과 또 줄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좀 힘을 받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은 늘 좀 입출항 과정에서는 늘 도사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더 안타까웠던 게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행사 도중에 사고가 났다 보니까 아마도 피해 가족들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 경위 좀 더 파악이 돼야겠지만 혹시 가족들이 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수사를 통해서 과실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호출의 준비 상태가 좋지 않았다던가, 뭐 입항 전 호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던가,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서 좀 쫓기듯이 입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신호가 어긋나거나 호출에 무리한 장면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과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수사와 책임 관계 별개로 청해 부대가 지금 원양에 파병을 나가서 6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입항 와서 임무가 완벽하게 종료될 때까지는 항상 작전 수행 중인 건데 이에 따라서 어떤 부상자분이나 사망자분의 국가유공자 지정이나 훈장 초서 같은 그런 사후 조치들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매뉴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뭔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군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입출항이 사실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되게 그런 쫓기는 듯이 어떤 무리한 입출항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여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시간이나 이런 당장의 출항 시간이나 입항 시간 이것보다는 점검을 또 계속해서 어떤 사고의 위험을 줄여나가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간사였습니다. 간사님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정식 판매됐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격이 싸서 청소년들의 흡연이 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김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출시 2년 만에 관련 제품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판매 개시 1시간 만에 하루 물량이 다 팔렸습니다. 기존 골련형 전자담배보다 가격이 절반 또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보니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제품 판매 이후 고교생 흡연율이 2017년 11.7%에서 지난해 20.8%로 1년 만에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다음 달까지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담배와 관련된 정보를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시단을 구성해서 온라인 등에서의 담배의 불법적인 판매 등을 더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어 기존 골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골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2017년 2.2%에서 올해 1분기 11.8%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골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 때 사용하는 전용기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고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광고나 판촉 행위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오늘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배우 한지선 씨입니다. 네, 아마 지금도 누군가 해서 검색하는 분 많을 텐데요. 배우 한지선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한 씨가 출연하고 있던 SBS 월화극 초면에 사랑합니다 제작진이 밝힌 내용인데요. 한 씨가 출연하고 있던 SBS 월화극 초면에 사랑합니다 제작진이 한지선 씨가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해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지선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다툰 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지선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지. 심쿵하는 춤동작을 나만의 앵글로 골라보고 최애 멤버의 멋진 미소까지 놓치지 않는 이런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원하는 뷰를 내 마음껏 골라보는 당신의 초능력 KT 5G.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우리나라도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희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자국에 수입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 관세를 높여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저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에서 수입한 모든 상품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차 목표는 중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최근 최고조에 오른 데다 미국이 예전부터 중국을 향해 고의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외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들도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일본과 독일, 한국 등에도 언제든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이 상계 관세라는 게 부당한 정부 보조금으로 불공정 거래를 할 때 붙이던 세금인데 이제는 이게 확대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환율을 조작하는 것도 어차피 정부가 추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것도 부당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 환율 보고서가 1년에 2번 나오는데 4월에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나 했는데 아마도 이 내용을 넣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금 박희천 기자가 보도한 대로 대한민국도 일단 감시 대상국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나온 거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기준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선배님 이러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미국의 화해 거부 사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죠. 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미국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구하면서 당장 화웨이의 장비를 쓰고 있는 통신업계가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 즉 보이콧 움직임이 국내 업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곳은 LG U+입니다. LG U+는 4세대 LTE 기지국의 30%가량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5G 기지국에도 화웨이 장비가 일부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반 화웨이 압박에 동참을 요청하면서 LG U+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식이 알려진 직후 LG U+의 주가는 하루 만에 6%가량 떨어졌습니다. 반 화웨이 요구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미국은 정보 보안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 U+는 화웨이 장비는 고객 정보, 즉 보안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군이 있는 지역은 화웨이 장비를 아예 쓰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이후 LG U+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건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는 LTE 때부터 유럽 회사인 에리슨 장비로 기지국을 구축했고요. 5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기업을 포함해 국내 100여 개 업체가 화웨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장기화할 경우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업체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그런데 통신업계뿐 아니라요. 예. 우리 외교에도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화웨이 문제에 잘못 대응하면 지난 2016년 기억하시죠? 사드와 관련한 외교 실패를 재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지금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동맹국과 우방국을 상대로 동참을 요구하면서 국제화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가 국제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잘못 대응할 경우 지난 2016년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과 충돌했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사태 악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입니다. 그 미치기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강조한 바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화웨이 문제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문제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쪽에서 군사 보안 문제, 즉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 문제 성격이 적지 않습니다. 또 화웨이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틀 속에서 불거진 상징적 전투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민간 기업 활동이 중요하다는 특성도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민관 합동 대응, 더 나아가서 범국가적 대응 시나리오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처럼 사안 자체만을 갖고 분석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3년 전 사드 한반도 배치와 유사한 정책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내 정치 차원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 쟁점의 소재로 활용할 경우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 대응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네, 이번 사태 선배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사드 때처럼 미국, 중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가 난처할 수도 있다는 것은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사드 때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문제였고 이번 화웨이 사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게 크게 다릅니다. 예. 벌써 독일, 프랑스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고 영국은 부분적으로 거절했고 또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 기자가 지금 보도한 내용대로 최대한 신중히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죠. 네, 예. 그러겠네요. 자,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한국이 협력해야 하느냐 이런 언론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공개 외교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이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모든 국가가 5세대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위험 없는 보안 체제, 외국의 통제 여부를 평가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선배님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첨단 통신망 구성에 위험이 없는 보안 체제를 감안하라는 건 중국 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 것을 쓰면 중국이 정보를 가로채서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미국이들 압박할 때 쓰던 내용이고요. 네, 그럼 외국의 통제 여부를 평가하라는 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왜 자꾸 그걸 쓰려고 그러느냐, 쓰지 마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웨이와 거래를 완전히 끊으라 이제 이런 압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화웨이가 미국 부품을 쓰지 못해서 만약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당장은 아닌데 싸움이 길어지면은 그럴 수 있는데 네. 화웨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면 뭐 우리는 삼성전자 제품을 써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이 그런데 값이 꽤 더 비싸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 물론 추가로 생길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보이는 저녁 시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인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내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한 거죠.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줄줄이 하향 조정만 되고 있어서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하향 조정하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뭐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죠.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IMF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한 3.7%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난 4월에 이걸 0.4%포인트 낮춰서 3.3% 정도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뭐 지금도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왔지만 미중 간 무역 갈등 혹은 전쟁이 계속 격화되는 양상이죠. 뭐 봉합이라든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확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유로존,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오늘도 리포트에 나왔지만 브렉시트 문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의 문제로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은 전국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계 1, 2, 3위의 경제권들이 사실은 굉장한 불확실성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불안도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중동에서도 역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 교역량 자체를 갖다가 계속 움츠리게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성장률 둔화 이런 어떤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IMF, OECD, UN 계속해서 지금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KDI가 내놨고 한국은행도 내놨고 양쪽 다 성장률을 낮춰잡긴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한은은 지난달이죠. 2.6%에서 2.5%로 낮췄고요. KDI는 지난 5월 22일 날 2.6%에서 2.4%로 낮췄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는 사실은 0.1%포인트 차로 뭐 약간 미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보고서 리포트를 읽어보면 상당히 어떤 정반대의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한쪽은 2.4까지만 낮췄고 한쪽은 2.5까지만 낮췄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회복하는데 뭔가 타이밍이 다를 것이다고 이렇게 보는 거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KDI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한은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갖다가 낮췄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두 기관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설비 투자 부분이거든요. 설비 투자. 한은은 반도체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거다. 그래서 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KDI는 올해 내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4.8% 역성장을 예상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두 기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둘 중에 어느 쪽을 뭐 믿고 싶은지는 이제 뭐 성향상의 문제거나 뭐 개인의 판단입니다만은 우리들 연구기관은 그렇지만 해외 연구기관도 좀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각 연구기관들이 컨센서스를 갖다 대충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2.4%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요. 뭐 노무라 투자증권 같은 건 아주 예외적으로 2.4%, 1.8%로 거기는 늘 이렇게 야박하더라고요. 굉장히 야박하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2.4% 만약에 전망대로 2.4%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낮은 거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한번 좀 돌이켜 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압축 성장을 시대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고도 성장에 익숙한 거예요, 너무. 네. 다른 말로 하기에는 뭐 5%, 6%, 8% 성장 이런 거에 익숙해 있으니까 2.4% 정도면 이거 경제가 진짜 뭐 수많은 리포트에서 얘기하지만 암울하거나 이거 뭐 어두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OECD가 이제 쭉 각국별로 해가지고 성장률 전망치를 쭉 내놨습니다. 거기서 성장률이 올해 올라갈 것 같은 국가로는 미국. 유로존 정도가 예, 그 정도. 유일해요. 예. 근데 유로존은 1.0%에서 1.2%포인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만 2.6%, 2.8%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G20 국가들 중에서 신흥국 빼고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국가들 빼면은 예. 한국의 경제 성장률 2.4%는 미국에 이어서 2위 정도예요. 세계 2위 정도입니다. 2%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 G20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 예. 미국, 예. 한국, 호주,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2% 성장률 전망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1%, 0%, 0. 몇 % 수준의 성장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 우리가 점수가 60점, 50점일 때는 예. 이게 뭐 10점 단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GDP 흉화 세계 11위입니다. 11위.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점수로 보면 한 90점 이상대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죠. 90점에서 점수를 갖다가 올리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생각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 든 세대는 뭐 두 자리 성장 뭐 이런 것도 겪었던 세대여서 예, 맞습니다. 아마 예, 예. 2.4 이런 거 갖고 되겠나 하실 수는 예, 있긴 예, 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는 걱정이 되니까 네네네네. 다들 살리는 방법이 뭐냐? 뭐 네. 정부 재정을 좀 풀자.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금리를 좀 예, 예. 낮춰가지고 돈을 더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인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한다면은 예. 장기적인 어떤 둔화라든지 어떤 침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없겠죠.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게 그 만병통치약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형편 자체가 되느냐 하는 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뭐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오히려 높지 크죠. 않습니까? 예. 미국이 2.5%고 한국이 1.75%포인트인데 지금 0.75%포인트인데 이걸 0.25%포인트를 내린다고 가정하면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불행이지 어떻게 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달러 강세가 올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금리를 갖다가 하늘에서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 절하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확률이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금리를 내려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거는 0.5%포인트 정도를 내려야지거나 올려야지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통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내릴 수 있는 폭이 0.25%포인트인데 이걸 그 경제학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기 걸음처럼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정도를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줘서 경제 반등을 삼을 수 있을까는 의문인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간신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금리를 내려가지고 잘못된 사인을 줘서 다시 가계부채가 폭증한다거나 지금 안정되어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 금리 인하 뭐 경기 부양하는 좀 써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미국 금리와 또는 환율 간의 문제를 보시면서 아직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투자한 돈이 빠져나갈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계부채가 이제 겨우 잡아가는데 다시 돈이 빡 풀려가지고 가계부채를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올해는 정말 이렇게 다시 경기가 좀 나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은 좀 없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변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모양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를 마냥 악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미국 경제도 중국 경제와 얽혀 있는 거고 세계 경제와 얽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자꾸 길어지니까 불안합니다. 윤석수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축구 스타의 등용문이죠.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이 폴란드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우리 팀은 4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 상대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바로 우승 후보 포르투갈이죠. 네, 경기가 바로 내일 토요일 저녁이니까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한번 응원해 봐야겠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공식 개막전에선 개최국 폴란드와 콜롬비아가 격돌했습니다. 폴란드 홈관 중에 일방적인 응원에도 개막전 승리는 콜롬비아가 차지했습니다. 전반 23분 선제골,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로 완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F조에 속한 우리나라의 첫 상대는 황금 세대의 재림으로 불리는 우승 후보 포르투갈입니다. 2년 전 16강에서 우리나라를 3대1로 완파한 데다 지난해 유럽 선수권 정상에도 오른 강팀입니다. 정종용 감독은 준비는 끝났다며 월드컵이란 축제를 즐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수들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부터는 선수들한테 이 축제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좀 열정과 패기로 운동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이른바 죽음의 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3경기에서 승점 4를 확보해야 16강 진출 안정권에 듭니다. 객관적 전력상 2차전 상대 남아공이 가장 현실적인 1승 재물입니다. 국내외 관심은 에이스 이강인에게 집중됩니다. 피파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언론들까지 주목할 선수 중 한 명으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손흥민 이후 가장 잠재력 있는 한국 선수, 아시아 차세대 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회에서 잘하면 진짜 해외로 더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팀에 갈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소속팀에서 더 경기를 많이 뛸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번 대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과 패기로 자신감을 채운 젊은 태극 전사들은 월드컵 축제를 즐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킹스맨 시리즈로 잘 알려진 배우 데런 에저튼이 다음 달 개봉하는 로켓맨 홍보를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내한 기자간담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이 작품은요, 영국 출신 세계적 팝가수인 엘튼 존의 삶을 담은 작품입니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도 초청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주연인 데런 에저튼은 기자간담회에서 덱스터 플래처 감독과 함께 한국 밴드를 위한 하트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데런 에저튼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 welcome I received when coming here to Korea is the best in the world. When I get off the plane, there are always tons of fans, tons of people who are so excited to see us. And it is the warmest reception I get anywhere in the world. And I'm not just saying that, it's absolutely the truth. And it's always very flattering and very humbling. And I get very, very excited when I land here. Elton has been very, very present throughout the process. We're very, very fortunate in that Elton has, on one hand, been very available to us, for us to be able to ask him questions, to get his approval for elements of the storytelling. But he's also afforded us the space to be creative, to have fun, to not feel too much pressure. And I really think that has been key and integral to why the movie is, I believe, a triumph. 네, 이번에는 문자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메시지 함께 보겠습니다. 끝자리 2369번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대충주의, 적당주의라는 양심 불량이 귀한 누구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이 불량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아마 폭발 사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 부실 이런 것까지 아마 함께 지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유튜브로 올라온 여러분들의 문자 중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미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같은데 파병으로 고생하던 청년들이 겨우 귀국했는데 사고를 당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무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원합니다. 자, 웃는 돌이라고 이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교육이란 명분 하에 엄청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쉽게 대한 거 아닌가 하는 반성해 보게 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